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듣고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적 완화 조치는 당분간 더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불확실성 해소라는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선 현물을 동반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지수는 강보합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시장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많이 올라와서일까 외국인 선 현물을 동반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일단 시장 기대 수준에는 부합했던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예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래도 그간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했던 가장 큰 재료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눌러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선진국 시장들이 좀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조정받고 어제 재차 좀 상승을 했는데, 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이 버냉키 의장의 어떤 축소 발언 아니면은 뭐 축소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단기적으로는 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 증시와는 계속적으로 좀 디커플링이 굉장히 좀 많이 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사실 국내 증시가 좀 야속하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좀 여담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운수장비 업종인데요. 운수장비 업종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이 있는데,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들이 뭐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또 전기차가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기 차량 그리고 차량 경량화와 관련됐던 자동차 부품 업체들 굉장히 좀 주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트렌드 자체는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환경을 생각하는, 과거에는 그저 이동수단이었다면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분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는 사실 이 조선업체들이 이 중국과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저가 수주도 어느 정도 좀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국내 빅3 조선업체들이 이 글로벌리한 조선업황에서의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본인들의 단가,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단가로는 수주를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는 이 가격, 조선을 이 배를 만드는 선가 가격이 굉장히 좀 이 조선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 대형주 쪽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굉장히 좀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말씀. 그렇다면 이 중소형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역시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세를 눈여겨볼 만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폭이 나왔었습니다. 뭐 실적이 뭐 안 나온 종목도 있고 실적이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뭐 된소리를 맞은 경우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빠질 만큼 빠진 이후에 반등 시기에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냉키 효과는 없었지만 성과는 있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또 밀립니다. IT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상승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IT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좀 이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T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이 선별해서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는 IT 부품 업체들이 이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거나 그리고 이 전방 업체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여야만 뭐 거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성장세, 성장률에 있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조금은 성장성이 좀 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도 이러한 트렌드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IT 업종 내에서도 너무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맹신은 지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2분기가 좀 잘 지켜 나올 수 있다라고 해도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조금 이 성장세에 대한 정체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너무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한 맹신은 조금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뭐 지수가 좀 낙폭을 다소 줄어주면서 188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양적 완화 축소라는 굉장히 큰 딜레마는 일단 단기적으로 분명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빨리 풀렸다가 빨리 걷어지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전략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일단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담감은 단기적으로 마무리 좀 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다른 선진 시장들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독 이 중국과 우리나라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시장 대응 포지션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종목을 싸게 좀 모아서 많은 수익을 내고 판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날 시장이 좀 대응하는 포지션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베팅보다는 그날 시장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도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름과 내림을 반복은 하겠지만 상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이 룸을 열어놓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뭐 일단 1차적인 저항은 1900포인트에서 한 1920포인트 요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베팅 오히려 차라리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실적 시즌이 돌입했기 때문에 1분기보다 나은 그리고 이 3분기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LED 업종이나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숫자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뭐 아무 종목이나 같은 업종 내에 있으니까 난 아무 종목이나 사겠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괴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 선별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종목별 차별화 전략으로 임하자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반기 유망 업종과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강동석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하반기 유망업종을 찾아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이재현 연구원 연결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반도체가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장비, 전체적인 업종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반도체 장비 업종은 지금 2분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한 그런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즉, 일단은 그 반도체 캐펙스 사이클 자체가 상저하고 패턴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견조한 메모리 수급 상황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투자 매력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반도체 장비 투자 매력도는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하고 삼성전자의 그 시안 공장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D 랜드 쪽에 투자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내년까지 이제 다른 업체들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투자의 그 빅사이클이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7월에 디램 고정 가격선 가격이 소폭이나마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장비의 상승 모멘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방금 그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일단은 반도체 장비의 그 상승 모멘텀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에비타가 크게 증가를 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도 투자의 그 폭 자체가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기존에 들어갔던 그런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그 3D 랜드 쪽에 관련된 그런 투자가 이어지면서 좀 다른 그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의 유망 업종 어떤 종목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빅메모리 반도체 공정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모바일 쪽에 빅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그 빅메모리 반도체의 그 패키징 방식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패키징 방식이 진화함에 따라서 장비의 교체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신규 투자까지 진행되면서 이 회사의 그 실적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테스 그리고 국제 엘렉트릭, 유진테크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해외 그 반도체 업체들이 3D 랜드 관련돼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장비의 수요, 그 CDD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의 장비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한다. 그리고 내년에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중 유망 종목에 대해서는 한미 반도체와 또 테스, 유진테크, 국제 일렉트릭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키움증권 이재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유통업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식 선물 고점과 저점 차이가 2포인트 정도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네,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피곤하다, 쉬고 싶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수급 부분에 디커플링 쪽으로 먼저 선조정을 만들었고요. 그 부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또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의 공격 매수 다시 잡죠. 근데 우리한테 도움 참 안 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미 어제 고점으로 갈 때 차익 실현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다시 이제 잡고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특징적으로 이제 투신 쪽에서의 여전히 꾸준한 매수세, 요거는 단기 성향으로 보지 말자, 긴 성향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수급들조차 이제 눈치를 보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재 어제 기준에서의 공격적으로 잡았던 부분, 미결제 부분이 증가됐던 부분, 투신 쪽에서 다 빠져나갔었죠. 그리고 일부 정도의 외국인들 적도 환매 청산 쪽에 나타났었지만 여전히 오늘 또 매도로 좀 조정을 하고 있다. 또한 종목군들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현물 쪽에서도 이제 시장을 좀 땡겨줄 만한 종목군들의 지수 종목군들, 지수트로이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것, 즉 결론적으로 상승 에너지가 부재되고 있다. 그로 인한 횡보 부분이 다 좀 쉬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 같은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들 과연 이번 상승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저도 만약 7월을 예견을 하자고 한다면 웃을 것이다. 모두가 방긋 행복하게 계좌도 풀어날 것이다. 뼈를 깎는 고통이 이제 다시 살이 붙어지고 긍정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이 좀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옵션 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붙어지고요. 어제 이벤트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의 반대쪽으로 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풋옵션 쪽도 오늘 같은 경우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이렇다 저렇다라는 방향을 잡기보다는 이제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변동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 정도만 나올 뿐이지 그 폭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놓고 보면요. 자, 차익 쪽.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겠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날 시장 돌리기 쉽지 않다. 눌림 자체가 약하기를 기대하자라는 전략을 좀 세우시고요. 바스켓은 텅텅 비었다. 그렇다면 바스켓을 비우는 자리를 언제든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베이시스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에 대한 합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매도 출발이 되면서 부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대응 전략으로 좀 봅니다.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고점 매도가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요 부분이었죠. 어제 이제 출발할 때 부분 여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또 15분 봉으로 있네. 10분 봉으로 보죠. 바로 요 1시 부근 때 여러분들을 만나뵀었죠. 요 양봉 때 고점을 논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고 위쪽으로 좀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끝냈습니다. 방송을 끝내고 나서 또 이제 어떤 징후가 나왔냐면 이걸 좀 저희가 길게 보겠습니다. 지난 옵션 만기가 7월 11일이었죠. 그 전날인 10일날 오후장에서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못 만나는 시간에 저희가 대박을 낼 수 있었던 방법. 지금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미 크게 수익을 좀 한번 챙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패러다임이 여기서 또 생겼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요 징후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표현이 맞을까요? 주sem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거부감 드는 인상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박미라 아나운서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별론가 봅니다. 보면 네. 창백한 이 뚱땡이가 돼지가 하나가 나왔죠. 여기서 이미 시그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추세가 단기로 추세가 이미 오늘 이 뚱땡이가 하나가 더 나오면서 확정을 짓습니다. 시장 쉬어가겠다. 주세마 나 좀 쉽게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걸 확정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새빨간 뚱땡이가 있나요? 없죠. 자, 거의 다 파란색 뚱땡이입니다. 그 말인즉슨 올려봤자 제대로 눌러 찍고 있다라는 모습이거든요. 시장을 쉬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고점 매도, 5장까지 좀 보시고요. 역시 어제의 트레이딩 관점이 추세를 바꿔는 자리가 2시 넘어서 됐기 때문에 2시 전 부근에서는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명한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눌림 조정 구간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자. 외국인들의 수급에 거스르지 말자. 하나를 다시 보여드리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매도 우위다. 그렇다면 우리도 매도 우위다. 단순하게 하자. 단순함의 미학이 선물과 옵션의 매매는 무조건 전승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자리 변곡점 마지막 체총 체크해드리면 위쪽 상단 245.05 그리고 중간 밴드 243.25 그리고 하단 밴드 241.45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과 선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공개 방송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분께 말씀드리는 부분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241.45가 종가상 깨지게 되면 시장은 하나가 더 내려올 준비랍니다. 진바닥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 이때 그러면 현물,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고통을 즐기자, 감내하자라고 합니다. 아픈 그런 기운들이 약 기운을 좋은 약을 제조해서 받으셔서 건강을 되찾는 것처럼 당장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곧 웃을 수 있는 장이 도래되고 있다라는 거. 날짜 변곡 자체적으로 본다라면 신규 진입자들 같은 경우 굳이 이번 주 급하게 하지 말자. 다음 주 초에 걸려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조금 쉬어갈 장세다. 우리는 고점 매도 전략으로 마지막 5장을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나 5장 대응이 좀 어렵다. 종목이나 하반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샘플러스에서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잠깐이나마 터킹 어바우트 시장의 숨은 이야기 생방송하지 못한 비방용 6도 문자도 써가면서 해보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눌림 조정 구간이다. 고점 매도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김도영 멘토님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그레이 스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악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와 신흥국의 자금 이탈 등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꼬리 무는 악재장인데요. 왜 그런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레이 스완 탓인지 모멘텀이 부지한 시장 속에서 테마주들이 들썩들썩 움직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테마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먼저 그 테마주가 부각된 배경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시장이 좀 보게 된다면 종목별 장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테마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뭐 테마성 흐름들, 뭐 태양광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LED 섹터들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좋은데요. 일단 우선 태양광 쪽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중국 쪽에서의 호재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단 설치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015년 정도까지면 태양광 발전 용량의 일단 4배 이상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섹터들 쪽을 보게 된다면 업황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게 된다면 OCI나 뭐 하나케미칼, S에너지, 웅진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다른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라면 꼭 재무 구조를 꼭 확인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신재생 쪽, 풍력 쪽이 있습니다. 이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전일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 원인은 미국 풍력 업황이 좀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단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뭐 현진 소재라든가 용현 BM,
동국 SNC, 태웅 이 정도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최근에 핫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 모터스가 흑자가 전환됐다라는 부분들, 전기차 판매에 대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반기에는 BMW가 일단 출시가 되는 전기차가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죠. 2014년 정도가 되면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다 전기차를 선보이는 그런 이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력 문제가 생기죠. 대용량 저장 장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를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있고요, 코스모화학, 일진머티리얼즈, 뭐 PNT 그리고 삼성 SDI나 뭐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서 추가적인 상승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LED 쪽도 있는데요. 이 LED 쪽 정부가 내년부터는 백열 전구를 생산이나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력난이 우려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 쪽에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싸졌습니다. 이 LED 조명이 일단 수명이 상당히 좀 10배 이상 일단 늘어나 있다,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우선 좀 상당히 좀 고가입니다. 근데 에너지 효율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유지 비용이 8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루멘스, 동부라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이 테마가 정부 정책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좀 찾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ESS 부분들, 전기차,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러한 테마성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경량화 종목군들로 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2013년도 하반기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굳이 테마주를 좀 기피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 세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요. 눌림 시에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타적으로 이러한 이 테마성 종목군들 흐름들 이외에는 지금 뭐 자전거 관련주라든가 제약주,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종목의 흐름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시세를 냈던 이런 테마주를 보니까 전통적인 화석 연료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런 테마주 당장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일단 투자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가능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시장에 대한 형성이 좀 가능한데요. 개인들보다 기관 쪽과 외국인들이 좀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을 좀 갖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가벼운 종목군들도 아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투자를 100%를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대형 그나마 좀 큰 종목군들, 그다음에 작은 종목군들로 적절하게 좀 나눠서 배분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태양광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인 OCI 같은 경우는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참 테마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옥석을 가려본다면 테마주 중에서 어떤 테마주가 그나마 좀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바닥권역에서 이제부터 탈피를 하려고 하는 테마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OCI나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세계 1위입니다. 탑인데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됐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하나솔라원이 적자를 좀 지속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적자의 규모를 좀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들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케미칼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종목군들은 SLG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LED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서울 반도체라든가 루멘스 그리고 좀 더 작은 종목이라면 동부 라이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동부 라이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개별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한다면 이런 종목군들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LED 섹터는 지금 과거 올해 연초에서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군들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코스모화학, 삼성 SDI, PNT 각각의 여러 가지 특색이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종목이 슬림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안전한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 SDI가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2차 전지를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안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과 LED 2차 전지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투자를 해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좀 자세한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태양광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OCI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OCI 같은 종목 같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네. 빠져 내려왔고요. 기술적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2011년도에 65만 원대를 형성하고 나서 그렇죠. 지금 이제 1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서서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서서히 이제 61선 돌파해 놓은 이후에 경기선인 121선을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잠깐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최근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인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15만 4천 원권역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이하 권역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짧게 18만 원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월봉상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약 60개월 선이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25만 원 정도인데요. 이 자리대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도 일단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손절선은 짧게 일단 13만 8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네. 다시 한번 12만 원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대를 손절 라인으로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좀 가벼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리캠이라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11,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해주고 다시 이제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 관련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고요. 2014년도 때부터 유럽의 전기차들이 일단 출시가 줄줄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기대감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올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2014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IT 부품 섹터들 중에서도 휴대폰 부품들이죠. 갤럭시 3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했듯이 이런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MW가 먼저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줄줄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정부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올해 한 해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누누이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9,440원권역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격 좁히기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내 다음 주 초까지도 아마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1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 잡아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을 좀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8,200원이 이탈한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종목인데요. 네. 화일 약품입니다. 일단 생뚱맞게 제약주를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약 섹터도 마찬가지로 테마성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테마성 종목이냐 아니면 업종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업종이나 테마나 똑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 바이오 테마라고 하고요. 전기 전자 섹터,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말만 틀리 다 똑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섹터, 휴대폰 부품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IT 테마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화일약품도 지금 현재 오랜 시간 동안에 상승을 해주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원료약품 쪽에서는 일본 쪽 시장에 좀 상당히 활발하게 그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원료약품 시장 쪽이 매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그 이상의 실적이 증가가 되는 종목군들 혹은 섹터들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 제약 섹터들도 충분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방송에서 좀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10,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전고점 부분입니다. 12,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이 이탈됐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근 주목받는 테마주 중에서 태양광과 LED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식기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9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인데 먼저 DAP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75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 매수하신 가격대가 1,44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 연결되신 바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DAP를 보니까 좀 손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고 나서 쭉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 뭐 포트 상담이기 때문에 조금만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그 DAP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DAP 같은 경우 이 부분 뭐 201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PCB,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FPCB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매출이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괜찮았었는데, 회사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뭔지는 이거 화면을, 그러니까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공교롭게도 올해 2월달입니다. 2월달에 대주주가 여기서 지분을 늘리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서 대주주가 물량을 전부 판 건 아니지만은 네. 여기서 5% 늘렸다가 여기서 10% 털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이전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는데, 예.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뭐 내부자 거래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좀 미리 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좀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좀 음모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공교롭게도 주가가 튀기 전에 5% 지분을 늘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튀니까 9,500원 이상에서,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6,000원 정도의 가격권에서 35억 정도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튀니까 여기서 산 것보다 더 많이 10%를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간 실적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실적이 700% 증가했습니까? 2011년에서 2012년 넘어갈 때 70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중요한 건 700%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700% 증가했듯이 2013년에도 과연 700% 이상의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냐라고 이 회사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 시장은 실적이 10% 그리고 20%, 30% 이렇게 확대되길 원하지, 실적 개선 폭이 30%, 20%, 10% 이렇게 줄어드는 건 분명히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네. 이전에 현대차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바로 그 대주주였던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잘 버티다가 여기서 공교롭게 미끌려 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주가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좀 웃기게도 다시 한번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여기서 내부자 거래가 발생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 게, 그러니까 대주주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자사주 매입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주가가 11,500원을 뚫고 더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실적 개선폭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주주 사건도 그렇고, 요거는 추세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손절보다 좀 매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의견을 좀 매도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1,500원 정도 가격에 사셔가지고 미끌려버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덮고, 이후에는 손실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7,500원 이상 가줄까가 조금 걱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최대 제가 잡아본 가격대는 한 8,000원 정도 가격대가 돼요. 그래서 한 7,800원 정도 가격권 오게 된다면은 저는 좀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전에 대주주 사건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조금 추가적인 반등, 당분간 추가적인 반등이 좀 힘들다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7,800원 정도 건까지 가격을 가게 된다면은 조금 매도 쪽을 그리고 손절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은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고 아마 투자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하실 때 물론 차트를 잘 본다면 상관이 없어요. 차트를 잘 네. 본다는 것이 차트를 잘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잘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통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은 그만큼 종목을 매수할 때는 그만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특히나 1,500억짜리 시가총액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회사가 240억, 270억, 240억인가요? 영업이익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만약에 전화를 주시면은 그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받을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종목 넘어가죠. 네, 대한광통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매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요거는 지금 이 화면보다는 일단 제가 먼저 제 얼굴 보여드리는 건 좀 부끄럽지만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이게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51%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때 적자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단기 수익이 현재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대한전선의 지분을 11%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전선이 지금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3년 연속 현재 지금 계속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 수익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부채비율이 일부 잠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일부 잠식이 전액 잠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건 만약의 경우죠.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대한전선이 상장 폐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한광통신이 갖고 있는 대한전선의 지분 11%가 그냥 공중에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10% 같은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대한전선 주가가 얼마죠? 하여튼 11%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부분이 대손상각 처리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 그리고 실적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었죠. 2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유상증자한 자금을 하나은행에 대출 비용을 갚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대출이 뭐 때문에 발생이 됐냐면 그 대한전선의 빚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돈을 갖고 난 이후에도 지금 최근에 대한전선의 유동성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대한전선의 어떤 유동성의 우려감을 상환용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후에 개선이 될 가능성보다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밑독에 물붓기예요. 그러니까 깨진 독에 물붓기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시면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번에 유상증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네. 자, 유상증자 우려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하나은행에서 발생된 대출도 갚았지만은 주가가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전선으로 인한 어떤 재무구조 우려감으로 인한 어떤 유동성 우려감이 이 대한광통신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멈춰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빠지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대한전선이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대한전선도 지금 현재 대한광통신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설윤석 회장인가 사장인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분을 다 매각을 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딸리거든요. 원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라든지 그리고 KT 쪽에 광통신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증가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발생이 돼도 이런 재무구조, 그러니까 부채 부담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순소식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엔 대한광통신이 1,800원 그리고 1,600원을 뚫고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어쨌든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전제를 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중기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자고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상증자 우려감이 있었던 가격대에서 한번 돌림 현상이 나왔던 1,800원대 가격대에서 한번 중기 목표가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신에 손절가는 일단은 1,400원이 많이 깨지게 된다면 1,200원 선에서 재매수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손절가는 1,4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중기적으로 보유 관점인데 단기적인 목표가가 아닌 1,800원을 중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AP와 대한광통신 포털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MS가 들어왔습니다. 1718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요. LMS 매수하신 가격대가 16,400원 비중 20%인데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6,400원 매수하신 거 보니까 한 6월 중순쯤에 사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바로 좀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 종목은 무조건 그러니까 종목이 있잖아요.
빠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중요한 건 전고점을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냐 못 가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제가 한 종목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그 LTE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KMW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주가가 이 종목도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는데 중요한 건, 자, 조정 받죠. 그리고 쌍바닥 형성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전고점 회복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자, 요것도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기 추세에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장기 추세. 장기 추세에서 지지를 받고 올리는데 전고점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400원에 사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일단 16,500원 위쪽으로 올라타지 못한다면은, 요거는 일단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재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종목 교체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자가 상담이 되면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6,500원 돌파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내일 쪽에서 16,500원을 내일 이후죠. 오늘이 말고 내일입니다. 내일 이후에 16,5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요거는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LMS 16,5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가 들어왔습니다. 6892님의 종목인데요. 현대차 매수하신 가격대가 247,500원, 비중 15%라고 하시는데 좀 손실이 있는 상태죠. 네, 참 현대차 좀 계륵 같은 존재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가, 자, 이거 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게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내가 주봉 차트를 봤을 때 26만 원입니다. 자, 잘 보세요. 26만 원까지 갔었을 때 실적이 2012년 2분기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 판매가 185만 대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환율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서 현대차가 어쨌든 실적이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2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에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2년 2분기 때 발생했던 2조 2천억을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한 장기적으로 갖고 펀드처럼 펀드나 예금처럼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면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뢰를 하신 게 단기 트레이딩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같으면은 요거는 2분기 실적 보고 무조건 일단은 빠져나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요거는, 자, 지금 현재 240선 장기 이평선 위에서 지금 현재 계속 버팅기고 있죠. 요거는 22만원을 지켜주게 되면서 위쪽으로 올린다면은 가져가시고요. 예. 이건 단기 관점입니다. 그게 아니라 22만 원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밀려버린다면은 요거는 좀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만 원 가격대는 단기 관점이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펀드 적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다음 주 실적을 꼭 확인을 하고 더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해드릴 종목은 서원인텍과 FST가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5313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서원인텍 매수하신 가격대가 12,100원, 그리고 비중 나와 있지가 않고요. FST는 3,990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종목이네요. 네, 이것도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주가가,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61선, 21선 지지받고 추세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가 깨져버렸죠. 21선, 61선 같이 깨지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난 자리에서 61선 저항을 받고 전 고점까지 주가를 못 올리죠. 자, 지금 냉정하게 보세요. 추세가 이렇게 12,500원까지 갔었다가 올렸지만은 61선 저항되고 다시 한번 미끌려버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N자형 하락 구간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한 가지 이 종목은 다행인 게 뭐냐면은 최근에 반등을 주게 되면서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기관이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은 기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12,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60일선 돌파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목표가를 13,500원에서 13,700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ST요. 좀 어렵죠, 단어가. FST입니다. SFC예요. 네. SFC인데 이게 지금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인데 아마 잘못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ST인가요? 네네. 제가 오늘 정신이 없네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지금. 자. SFC 같은데, 잠시만요. FST가 있나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있네요. 네,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봐주시죠. 제가 방송을 망칠 뻔했네요. 3,900원인데, 자, 요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잘 보세요.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전고점 돌파 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니까 주가 조정받죠. 그리고 주가가 밀려버리고, 현재 장기 평선도 이탈한 다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우리 있잖아요.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의 추세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래쪽입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와서 지금 보세요. 2,700원에서 하방 경색이 나오고 위쪽으로 어쨌든 돌리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많이 올리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3,5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3,200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3,200원에서 3,500원 정도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일단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하락 구간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3,200원에서 3,500원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은 일단 매도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또 한 종목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3413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서울 반도체.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던데요. 예, 서울 반도체는 네. 아마 갈 겁니다. 이건 주봉 차트, 좀 긴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화면 좀 보시면은, 자, 월봉 차트입니다. 올라가고 우상향이죠. 자, 그리고 주봉 차트 마찬가지로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돌아왔을 때 조정을 받는 구간을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서울 반도체가 37,000원 돌파가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단순해요.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아까 KMW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전고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일 겁니다. 아니면 네. 보일 겁니다. 그래서 37,000원 위에서 일시적 조정을 보일 때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37,000원 장을 받고 밑으로 미끄러졌을 때 자, 최근에 추세가 어디가 하단입니까? 60일선이죠. 자, 올해 4월달 그리고 올해 6월달 네. 추세 하단이 60일선이죠. 그러면은 34,000원까지 기다리면 돼요. 37,000원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34,000원까지 조정을 보이면서 60일선 지지받고 올라갈 때 따라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반도체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정태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